네.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쉽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장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다 같은 곳을 보고 하시는 말씀을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조금 더 행복하게, 하지만 그 방법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와 관련돼서는 제가 책임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은, 정부의 정책의 방향은 교육의 본질을 어떻게 하면은 현 정부 5년 동안 조금이나마 회복을 해볼까라고 하는 시도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강조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교육과정이 근거로 한 수준에 어느 정도로 학습했는지를 테스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방금 부처님 말씀이 하셨지만 무한 경쟁을 위한 상대평가 고등급,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유아 때부터 사교육이 발생하는 이 부분들은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바로 잡고자 수능의 영어에 대해서 일단 절대평가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거는 대학 수학 능력시를 갖고 있는 본질을 회복하고 바로 그것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중등교육의 교육과정의 본질을 찾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연히 그렇게 되면 대학 자체적인 입학의 자율권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권 3부를 포함한 그 취지는 저는 대학 입시에서의 대학의 자유를 좀 확대하라, 완전한 자율권부터 시작해서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자연스럽게 대학의 자율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교육부가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과연 저 학교가 입시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지, 왜 우리 아이가 열심히 했는데 얘는 붙고 얘는 떨어졌는지를 굉장히 투명하고 굉장히 엄격하고 공정한 거를 지금은 아직도 많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대학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나 연고대나 이런 대학들도 선생님들이 만나면 정말로 이상적인 형태에서 아이들 점수 안 보고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보고 뽑고 있지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부담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향성은 그런 방향을 가더라도 적응할 때는 단계적인 부분에서의 조정을 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 현실적인 면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등학교 통준화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거기 통준화가 도입이 된 것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중학교 입시가 없어지고 나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작이 돼서 한 30% 정도밖에 50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그 연령대에 100%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중학교 단계에서 이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중학교 입시가 없어지면 중학교가 이제 대중화가 된 것이고, 그 마찬가지로 3년 후에 다시 그 학생이 고등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 자체가 대중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러면은 선발고사를 유지하냐 그렇게 하냐, 내지는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선발고를 유지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교에 모든 고등학교에 선발고를 주는 거에 대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약 한 60% 정도 되는 지역, 지금도 특별시 광역시만 평준하고 나머지 40% 지역은 비평준화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는 와중이지만
평준화에 대한 문제나 부작용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거를 보완하고자 이런저런 이제 보완책들이 굉장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조금 더 길게 보면 어떤 식의 방향이 적절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평준화를 모두 다 폐지하고 예전 평준화를 모두 다 도입하고 이런 식의 논의보다는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접근 방법은 평준화 지역에도 지금 60%의 우리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나머지 비평준화 지역에서 40% 학생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에서 각각의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소홀히 되지 않고 모두 다 그 학교에서 케어를 받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정부가 현재는 취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간략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목고 문제 평준화나 비평준화라는 문제를 교육에서 고민을 하니까 나중에 왜 평준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문제는 실제로는 이게 비평준화라고 하는데 평준화라고 하는 호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평준화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특목고라고 하는 것들이 가로채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특목고라고 하는 것은 비평준화하거나 평준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도 특목고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물어보면 너 특목고 나왔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왜 국어교육과 와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어른으로서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른들이 특목고라고 만들어 놓고 애들한테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 대학에 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사회가 조장하고 있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목고는 대학이 국가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고등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왜 우리나라에 노벨상이 없는가 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목고 나가고 의대 가고 복대 가고 다 이러면 왜 특목고를 가야 합니까? 저는 제안을 하는데 특목고 나온 사람들은 그 특목고가 들어갔던 그 학과에 들어갈 때는 우선 그 전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얘들 좀 더 교육 수월성을 가지고 자기가 지원했던 그 학과는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하되 그 외의 학과에 들어갈 때는 아이들에게 제한을 결국 아이들에게 제한을 두겠지만 학교 전체적으로 0.1%만 뽑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특목고들이 원래의 목적에 벗어난 과에 가게 되면 입학 제한을 분명하게 두어야지 특목고는 특목교도로 사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고 다른 인문대학들의 인문고들이 같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리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고 여기서 결론을 사회자나 위로하거나 내리진 않겠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 교육계획이 시작을 없나 하는 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랜 사회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터에서 필요하는 인재는 단순히 학업 성적이 좋은 스피기적인 그런 사람보다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냐 그 협동정신입니다. 또 중요한 문제에 집중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강인한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우리 기업이나 공직에서도 필요한 인재상은 아마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개혁이 필요한 건 없는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시죠. 네, 교육이 지덕체를 골고루 갖춘 사람을 양성하는 거다 하는 공공 목표라면 당연히 좋은 품성을 갖고 인적, 국제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제가 최근에 대학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학생들 취업을 시키려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찾아뵙다 보니까 이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좀 사람 좀 댐댐이 된 애들 좀 보내달라. 아, 예? 어떤 애들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 선배들 상사들 모시고 회식할 때 적어도 상사 선배들 수저나 좀 놔주고 먼저 드신 다음에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이런 애들 좀 보내주시오. 아, 그렇습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직장 분위기와 직결됩니다. 선배들이 식사하기 전에 후배들이 와서 찌껍찌껍 입에다 집어넣고 하면 선배들이 기분이 언짢고 그것이 대에 대한 인상으로 되고 일터에서 일하는 분위기로 연결되고 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선후배 간에 그 신뢰도 형성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인성 대단한 게 아니고 수저 제대로 놓는 애 이런 애들만 좀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랍니다. 중소기업만 아닙니다. 대기업체 인사 담당들의 공통된 의견이 지식, 기술, 스펙 이거보다는 훌륭한 태도와 자세, 인성 좋은 애를 뽑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식과 기술은 학교에서 조금 덜 배웠더라도 취직한 다음에 회사에서 직무교육, 연수 등등을 통해서 일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가르칠 수가 있대요. 그렇지만 슬쩍슬쩍 넘어가려고 그러고 적당히 하려고 그러고 얼렁뚱땅하고 하는 일은 정직, 성실 이런 품성이 좋지 않은 애들은 고쳐질 듯 할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고쳐지기가 어렵더라. 실제 오늘 제가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오는 버스 속에서 이 동아일보 경제면을 보니까는 여러분 먼 거리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은행 입시 최고 스펙은 인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6대 큰 금융그룹 은행 금융그룹의 인사 책임자들이 한결같이 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은행은 뭡니까? 은행은 바로 신용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바로 은행원의 마음속에 그 신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원 요새 최고 직장에 들어갑니다. 대우 좋고 안정되고 이런 은행에서 바로 이 스펙보다는 지식보다는 이런 품성을 강조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하면서 여기 교육부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태도와 자세 이런 인성이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 인성교육 진흥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마 시행 세치까지 만들어서 금년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법과 시행령을 보니까는 조금 더 이 자리에서 보완했으면 좀 신경 썼으면 하는 대목이 두 가지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성교육을 시키는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법과 시행령이 볼 것 같으면 학교에서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우리나라의 그 기관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만은 옛말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면 지금은 2살 버릇 150살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애들이 빨리 깨고
그만큼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평생 가는 이 버릇 2살 때, 3살 때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저는 중점이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벗어나서 학교에서도 하고 군대, 직장, 사회, 단계별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대상을 좀 전국토 전 국민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 방법입니다. 방법은 이게 지식하고 인성하고는 영판 달라요. 지식은 가만히 배우는 학생이 머리만 쓰면은 나 저거 알면은 시험 잘 볼 수 있다. 입시에 유리하겠다. 취직도 되겠다. 해서 지식 공부는 머리로 합니다만은 인성은 운전면허 1호 시험 100점 맞았다고 운전 빨간불에 쓰고 파란불에 지나가고 그렇게 질서 지킵니까? 아는 건 시험 볼 때만 써먹는 거고 실제 실천은 가슴으로 자기가 이래야 되겠다 하고 느끼고 할 때 실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아이들이 나 어른이나 인성 바른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하게 하려면 그것은 말이나 글로 지식으로 전달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것을 원하는 정직을 원할 것 같으면 선생님이 정직하고 부모가 정직해야 되고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를 원할 것 같으면 효도를 100번 강조하시는 것보다 그 부모가 당신의 부모인 아이의 조부모한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성교육의 유일한 방법은 그 행동을 원하는 어른, 부모나 선생님이나 직장의 상사가 그와 같은 행동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솔선수범이다. 그런 것이 우리 기왕의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진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당면성을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내에 있는 어떤 사립고등학교에서 입학식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공부도 잘 가르치지만 인성도 열심히 가르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인성교육을 정말 열심히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장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이후 인성을 얘기했습니다. 인성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공부나 잘 가르쳐주세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2010년이 되면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10시간 정도면 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비행기로 가면 14시간, 12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연합뉴스에 보니까 2050년이 되면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2시간이면 간다고 합니다. 현재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물리과 교수나 과학과 교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했더니 인천공항에서 태평양으로 해저 터널을 뚫고 거기를 진공사부터 나가면 2시간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학생들은 2050년을 살아가야 할 학생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전통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지켜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외에는 예의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제 사람을 얘기하면 여기 그 전교나 향교에서 오신 분들 아까 소개를 들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장인 어르신께서 전교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저를 불러다 놓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네가 좀 잘 가르쳐야지. 왜 대한민국이 이러느냐 라고 해서 제가 혼났었는데 사실 조금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미국에서 교포애들이지만 1년 동안 애들을 가르쳐갖고 중국에서 1년 동안 가르치고 한국에서 지금 가르치면서
제가 생각할 때 한국 학생들이 가장 좋은 말로 하면 까다롭고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왜 미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애들이 싸가지가 없게 됐을까?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수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는 있습니다.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 그렇지만 그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고 우리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줄을 세우느냐, 어떤 기준으로 줄을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향방을 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지식암기 중심의 그런 줄이 아니라 자기가 미래 사회, 세계인들과 같이 더불어갈 때 살아갈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량,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들은 얘기인데, 대기업에서 어떤 사원을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데리고 그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게 스카이 대학 나왔고,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 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 문제도 해결을 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했을까요? 농담입니다. 엄마는 내가 그런 학원에 너를 보내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스카이 대학을 나왔지만 그 회사의 봉급이 삼성전자 정도 되는 그런 봉급인데 합의하에 그만뒀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애라고 뽑아봤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도대체 뭐 가지고 점수를 받는 거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집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엄마를 찾죠. 근데 그런 왜 스스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2050년도에 아침을 인천에서 먹고 점심을 뉴욕에서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프랑스에 가서 저녁을 먹고 돌아와야 하는 이런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강조하지만 지식암기 중심의 수능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지 문제가 될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70만 명이 수능을 보던 시대에서 이제는 대학이 의리되고 학생이 갑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교육 계획이 실기를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님. 예, 제가 좀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품성 내지 인성 교육이 전문성이나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상당히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품성은 좋은데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을 채용하는데 능력은 있는데 품성은 어디까지일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능력과 품성 중에 둘 다 갖추지 못하면 어느 것을 우월을 해야 하나요? 제자가 물으니까 공자 대답합니다. 이놈아, 능력보다 사람이 우선 품성이 좋아야지, 사람이 우선 돼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상 오늘 우리를 보면 직장의 종류,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능력과 품성을 다 갖춘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능력은 있으나 품성이 들어질 때 요즘 전문 용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전문성과 도덕성이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가서 숫자에 받아가야 하고 일을 잘합니다.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돈을 사적으로 횡령을 하거나 사고 많이 납니다. 그게 도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과 도덕성, 능력과 품성, 이 같은 계통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결코 학교 캠퍼스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학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애는 내가 갈 테니까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게 해주시오. 우리 어머니들의 큰 책임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사회에서 국가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학교에 들어가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 유치원 학교에 들어가는 제일 먼저 준법 정신입니다. 전 세계 다민족 국가로서 학교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게 너는 미국 국민으로서 미국 법을 지켜야 한다. 미국 사람들 태극기 앞에서 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일본은요, 일본 들어가면 소위 이게 공중도덕입니다. 절대로 남 앞에
배 끼쳐서는 안 된다. 매이왕고라고 그러죠. 절대 남한테 배를 끼쳐서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행동이 남한테 혹시 배를 줄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도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이 나라에 정말 교육, 철학, 교육이 힘이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인성교육 진급은 나오겠죠. 최근에 있었던 제가 주위에서 본 우리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일어난 참 슬픈 얘기 하나요. 제가 아는 어느 신문사 모 여성 부장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런 일을 도대체 분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자기 아들 중학교 2학년 다닌 아들이 교실에서 좀 장난기가 심한데 장난치다가 상대방 애를 밀치게 됐는데 상대방 애가 손가락이 좀 찢어졌어요. 그래서 끼매고 한 1주 내지 2주면 다행히 치료가 될 텐데 그 손가락 다친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2주 이상 진단서를 갖고 학교 제출합니다. 요즘 학교 폭력 방지, 왕따 방지 이런 것에 의해서 2주 이상 그 진단서가 제출되면 그 행위를 일으킨 가해 학생은 이쪽 부모가 원하면 반드시 그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한 달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학부모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병원 치료를부터 시작해서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해서 서울로 치면 지금 있는 학교는 지금 서대문 불광동 쪽에 있는데 학교를 보이지 못해가지고 저 워크힐에 있는 광장동에 있는 학교 하나 구해서 거기 학교를 겨우 넣었더니 서대문에서 걔를 학교를 보내줘서 자기 부모가 같이 하루새 단가방 하나 얻어서 광장동까지 방을 하나서 학교를 보냈는데 그 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이 제대로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그 학교 부모는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인성의 하나의 대표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현장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런 사례가 몇 가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우리 학부모들 모두 우리 사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성만 이루어지게 기회해서는 되지 않고요.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남에게 어떻게 하면 배를 끼치고, 또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길 가다 담배째 떠는 것들. 차 몰고 가다 열어놓고 담배째 바깥에 길을 떠는 것들. 이런 거 젊은 애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객석에서 방송국에서 제가 진행을 너무 잘못한다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아는 얘기 뭐 이렇게 질질 끌고 얘기하는 하는 항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광주 지역의 학부형들 또 시민들의 수준이 없다는 걸 새삼 느끼면서 제가 좀 반영이 해가지고 그럼 우리 장 교사님 이 문제는 넘어가시죠. 너무 치료해서 다 간답니다. 네. 한마디 하시겠어요? 학교 그 올해 7월부터 인성교육 하라고 하거든요. 그 인성교육의 목표는 인간의 내면을 잘 바꾸어서 타인 행동, 성체, 능력을 기르는 거라고 해요. 이게 인간의 내면의 영역인데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여러 가지 참 난감합니다. 도덕 시험을 잘못다고 해서 그 아이가 도덕적이고 훌륭한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 학업미도도 낮고 행복지수도 낮고 정말 아이들이 정말 불행한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올바른 인성을 심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에서 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의도하고 계획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올해는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 가치관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또 정의적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학교 풍토라든지 교사 태도라든지 인격적 감화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시간 학교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결과도 항구적입니다. 그래서 딱 인성교육이다 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생활 전체, 또 수업, 특히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과 학생 간 교사 간에 서로 협력적이고 상호 소통하고 그런 가운데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인성도
이렇게 둬야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고민들,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정교육을 할 건지 하는 것에 대한 일단 말씀드리고, 또 교육부가 있으니까 그런 모델이라든지 자료를 많이 좀 개발해서 현장에 보고했으면 하는 말씀을 아우러 드립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는 이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의 수요와 인적 자원의 공급의 미스매치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 실업률은 상당히 높은데 실제 기업에서는 별로 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 대학의 진학률은 현재 통계가 제일 높았을 때 84%까지 갔다가 현재 71%입니다. 근데 이 높은 대학 진학률도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서 대학이 아까 각 학생이 답을 바꾼다고 했죠. 구조조정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6번, 7번 문제를 곁들여서 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그리고 필요한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를 합쳐서 좀 의견을 듣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 부분은 나라 경제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제가 말씀하는 것이 교육 소유자 입장에서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 계획한다고 해서 이제 겨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돼서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그 실업자, 특히 청년 실업의 문제를 노동 계획만 갖고는 결코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에 투입되어 오는 근로자의 학력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 청년 실업 문제는 정말 앞이 캄캄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대학 입학률이 올해 작년 지금 71%까지 이루고 있는데, 대학을 나온 사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받은 사람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맞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인력이 한 15만 정도 되는 거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아까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수능시험 보는 사람이 1년에 60만, 70만이라는데 대학 졸업한 학생이 한 5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가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에 알맞는 그런 고급 일자리가 어느 사회나 밑에 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보다 더 많은 사회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지, 특히 교육부 이 부분을 명심해서 드려야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조직은 이렇게 인적 조직이 이렇게 피라미드형이에요. 밑에 실무자가 일을 많이 하고 위에 관리자가 적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으로 치면 대리 한 사람 밑에 직원이 2~3명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학력 구조가 직원 하나 위에 대리가 2명, 3명이나 이런 모양이에요. 이 조직이 가능합니까? 또 이런 누가 하고 이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청년실업 문제를 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지금 청년실업에 헬 조선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까? 청년들의 지금 실업 문제는 그야말로 절망과 좌절, 분노이다니까요. 그야말로 많은 사업비용을 들어서 대학까지 졸업해놓고 아들, 딸이 이제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 구해서 부모를 봉양하면서 기대하게 해야 된다 했던 중산층이 경제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어떻게 해서 보낸 대학인데요. 지금 대학은 그러니까 있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입시를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대학에 가서 판단하면 이미 3년이나 제가 넣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럼 농고등학교, 공고등학교, 사고등학교 있어서 외국처럼 나는 직업인으로서 직업 공부를 해서
대학 가서 그 골치 아픈 비싼 등록금 내고 골치 아픈 공부 안 하겠다. 나한테 맞지 않는다, 내 재능이. 그러니까 판단이 따를 좀 해줘야 되는 거야, 시기적으로. 지금 너도 나도 전부 대학 와서 대학 졸업했어. 지금 공식 실업률이 뭐 7% 8% 하지만 체감 실업률 20% 넘습니다. 아마 청년 실업률만 하면 고용률 기준으로 실제로 대학을 나오고 취업을 한 사람 그에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 한 절반 보면 될 거예요. 알바이트 한 사람, 임시로 들어가서 기회에 대한 옮겨간 사람 이렇게 다 감안해보면 대학 졸업생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반반 정도 될 거예요. 예를 들면 OECD 평균을 보면요. 대졸 이상 나온 사람, 고졸 이하 나온 사람 비율이 고졸 이하 나온 사람이 63%, 대졸 이상 나온 사람이 37%입니다. 그게 비슷한 숫자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대졸 이상 나온 사람이 67%, 63%, 고졸 이하가 37%. 이거 분명히 가부수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한 교육계획 없이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산업계 간의 미스매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공단이나 중소기업들은 예전에 가면 어려움이 뭔지 가면 대부분이 자금난, 기술난 곳이었어요. 지금은 중소기업 가면 거의 사람을 못 가면 인력난입니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누가 나오냐? 해외에서 해외 근로자들, 외국 사람 같으면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것이 뭡니까? 직장도 구할 수 없는 내 능력에 넘는 대학을 간 사람들이 본인도 큰 불행이에요. 이런 문제를 국가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정말 이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 입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고 대학 수를 대폭 줄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수가 이런 대학 저런 대학 다 해서 한 400개쯤 되죠? 지금 대한민국 대학교가 한 400개 되고요. 전부 총장입니다. 옛날에는 단과대학 전문에 학장이 했는데 시급 인프라 시켜서 전부 총장입니다. 총장이 한 400명이 보이죠? 지금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한 225개쯤 될 거예요. 좀 라프하게 얘기하면 한 지방군에 대학이 2개씩 있는 거예요. 그 졸업한 학생들 도대체 어디에 사회가 수용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교육계획하고 같이 연계시키지 않고 노동 기획만 해서는 절대 이 문제 풀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거 관련돼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정부가 교육개혁, 노동개혁, 공공개혁, 노동개혁까지 4대개혁을 얘기하고 있지만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은 사실은 동전 양면입니다. 같은 패키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과잉 공급이나 현직 인플레이션 문제, 이거는 지금 학령 인구수 감소하고도 연관돼서 저희가 2022년까지,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게 대학 정원이 16만 명이 줄입니다. 지금부터 25%가 대학 정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잉 공급,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대학 갈 수 있게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대학 부적격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대학 정원을 줄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올 말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사실 이제 향후에 그 직업 세계를 전망을 보면은 공학이나 의학 계열은 약 30만 명이 앞으로 10년 동안 부족을 하고 인문사회 계열 쪽에 전체가 조금씩 차이 있겠습니다. 여기는 약 29만 명 정도가 초과하게 되는, 남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을 줄이면서도 대학 안에서 그 직업세계 전망과 연관져서 대학들이 학과를 조정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의로 내가 아까 우리 그 교수님 그 서범대 아이들은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서범대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취업할 때 해보면 정말로 높은 경쟁력 때문에 3수 4수 하게 되는 이런 그런 선의의 그런 학생들의 피해자를 생성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들이 병행해서
대학의 구조개혁이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은, 사실은 정부 정책이 굉장히 작은 거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200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아시죠? 공고상고 여기에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75%였습니다. 여기 졸업하면 4분의 3이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지금 올 2월 달에 그 숫자가 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36%만 대학을 가고 나머지 50% 이상, 54%가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이게 대학을 가는 비율과 취업하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부처님 계시고 했겠지만은 고등학교를 나온 그 친구들한테 정말로 괜찮은 일자리들을 제공해 줬습니다. 은행,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말 대학 가지 않은 그런 대학들 가기보다 제가 특성화고등학교를 가서 괜찮은 대기업, 은행, 공공기관에 내가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지금 특성화고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조금만 더 꾸준하게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그런 과잉으로 인한 학생들의 우리 청년들의 그런 일종의 그런 아픔, 고용 절벽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니까 시간 관계상 이로 하고 이제 마지막 문제를 다루고 휴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질의응답을 그 다음에 오늘 이 과단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교육계획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성공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선 때 보면 단결 외교를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가 당선되면 뭐 고치겠다 하지만 한 사람도 고친 사람 없어요. 저희가 알기에는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 여기 나와 계시지만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올바로 소신껏 개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나선 겁니다. 저희 교육 전문가 아닙니다. 이해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윤 장관께서 이 기간을 보면 교육개혁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우연을 만들어서 하는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위원회를 만든다는 얘기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회는 많습니다. 만들어봐도 제대로 한 것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위원회 지휘와 권한은 어떻게 하고 구성은 또 어떻게 해요? 또 개혁 방향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국회의 통과를 담보할 방법은 없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우리 최근에 인터뷰했던 윤 장관님부터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조금 말씀하면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논의된 이러한 과제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교육 문제는 교육부만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특정 분야에서만 학교에서만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교육정책이 바뀌면 안 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구분 없이 아마 이게 너무나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교육제도와 관행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안을 도출한다면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는 국민적 공감들에서 지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준비 과정을 둬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도 상당히 의의를 두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중에 정말 저들에게 소망합니다. 정말 비교육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각계각층의 사람들 참여시켜서 정말 우리나라 100년 대계인 교육개혁위원회를 정치적 중립인사로 하여금 구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신문에 뒷받침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교육계획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주고 하면 그건 정말 큰 소임을 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위원을 어떻게 할 건지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못 드린다면 아까 장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교육 문제는 국민의 여론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 평균 얘기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화에 대해서 물어보면 국민의 학부모 여러분 70% 80% 평균화 다 좋죠. 저도 그렇고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거기에 표준을 맞추면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를 해서 정부가 위탁을 받았어요. 내가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해서 정부가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가 수권한 국민으로부터의 그 위임 내대로 내가 책임지고 결단할 건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할 당시에 많은 저항과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계획은 원래 쓴 거예요. 열매는 쓴 데서 나오는 열매가 단 것이지 고통 없는 no pain, no gain 고통 없는 소득이 성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교육계획위원회가 정말 시간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100년 대계 교육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특별기구가 다정하지 않고 뭔가 주체 세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꼭 필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 교수도 이 문제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리 김 장관님. 저는 한 가지만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개혁이 아주 필요하다는데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또 모든 사람이 또 굉장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관계가 얽힌 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교육 문제는 아무래도 교육 가까이 있는 분들, 또 교육 공급자들이 제일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과연 전문가들의 의견, 제도의 개선 가지고 교육 문제가 풀리겠느냐? 저는 그것만 가지고선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양파 가격이 흉작으로 인해서 올라가요. 그럴 때 방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법은 양파를 외국에서 사들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 수요에 미트하는 건데 그래 되면은 달러가 많이 외국에 나갑니다. 외국에서 비싸게 우리한테 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파 대신에 마늘이나 파나 또 고춧가루를 좀 넣어가지고 양파 수요를 흉작대 하는 것처럼 이 교육 문제도 교육을 제도나 공급 사이드만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모두 다 대학을 보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경쟁을 안 붙여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내 아들만 다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학부형들이 다 강구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위원회도 학부모 대표, 산업계 대표 등등 교육받은 사람들을 평생 동안 같이 살 사람들이 같이 일할 사람들이 진정으로 참여해서 얘기를 나눌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교육 100년지 대비가 잘
질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마지막. 네, 한 아이를 한 명 키우려면은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그 속담을 가슴에 안고 좀 20여 년 동안 제가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런 바른사회 모임의 이런 노력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바깥에 있는 어른들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신 그 교육개혁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보험 정보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요. 사회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정해지지 있지 않다 생각이 되고 그 입법화 과정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1차 그 안동 그 교육개혁 캠프 아까 소개해 주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모습을 보셨는데요.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입니다. 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마음껏 자기의 진로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주어지는 그런 제도로 내년부터 전체 중학교 1학년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그런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만은 할 수 없습니다. 전 부처가 달려들고 그 지역에 있는 어른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주신 말씀 아까 인성교육 관련돼서도 인성교육법 관련된 대상과 방법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요. 꼭 저희 부처님께 전달해 드려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시간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들께 감사드리고 또 청중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문하실 분 세 분이 지금 서면을 내셨는데 질문자께서는 직접 하시고 간략하게 그 질문 답변을 요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지칭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만래, 윤미단, 이봉순 세 분이신데 장만래 씨부터 하시죠. 교육계 통합 콘서트에 경기에 오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인 소개도 좀 하십시오. 네네. 한국부인의 강주 북구지회장 장만래입니다. 저는 장성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 선생님은 고교 체제에 대해 고교 입시를 부활해야 한다는 윤 소장님과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열화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품목고나 자사고를 없애고 예전처럼 모든 학교를 일반계 고교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 모든 학교가 하향 평준화돼서 학교 현장에서는 우수 학생 중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위권 학생 중심도 아닌 교육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고교체제 개편이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 영재고가 7개, 과학고가 20개, 외고가 31개, 자사고가 50개, 최근에는 국제고 등등 해가지고 약 130개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우선 아이들이 많이 가고 있죠. 일반 학교는 전국적으로 일반고가 1528개 정도 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130개, 특목고를 비롯한 이런 학교들이 한 8%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출신들이 수능 시험을 보면은 수능 국영수 1, 2등급 비율을 따지면 등수를 보면 100등을 매겼을 때 이 특목고 등 이런 학교들이 90개 정도 차지하고 일반고가 한 10개 정도 차지합니다. 서울대도 마찬가지죠. 서울대 최근 5년 동안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이제 특목고 등 출신이 일반고 출신을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원래 이 특목고 등등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외국어 영재를 위해서, 그리고 과학고는 과학 영재를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영재를 위한 학교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립 목적대로 학교가 운영되고 아이들이 진학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패널분께서도 지적했듯이 거기 나와가지고 외고 나와가지고 의대 가고 뭐 법대 가고 경영대 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립 목적과는 어긋나는 그런 진학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설립 목적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졸업생들이 외고 관련 학교 동일교로 진학할 때는 그에 대한 저는 메리트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 학교,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입시 위주로 교육하고 입시 위주로 진학 지도할 경우에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특목고 등등이요. 입시 교육을 초등학교, 사교육을 초등학교 수준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서울 같은 데 보면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특목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외고로 가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합니다. 영어 유치원은 1년 납부금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특목고를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유발 체제가 우리나라 전역에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본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좀 이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윤미단 씨 계신가요? 좀 앞으로 나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자녀를 둔 이름은 윤미단입니다. 오랜 시간 토론을 참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익현 정책교육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는 공교육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도 제정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면 경쟁만을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책의 효과가 없어지게 될 것은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인성교육 문제도 과연 인성을 점수로 계량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그 같은 정책이 원당한 방향인지 의문이 듭니다. 인성교육 점수를 100점을 맞는 학생은 정말 모범 시민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인성교육과 관련한 사교육 시장이 생기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정책 방향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그 공교육 정상화법의 이제 취지가 내용 중에 이제 그 선행학습 금지가 있습니다. 이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 수요가 이제 학원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취지가 이런 취지의 이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이
공교육 정상화법의 기본 취지는 사교육에 대한 절감 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학교 교육의 좀 본질 회복을 하기 위한 측면이 훨씬 더 강합니다. 뭐냐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시험을 본다면 우리 학부모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원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학교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런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1등부터 100등까지 아이들을 등수를 매겨야 되니까 1등을 걸러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내다 보면 교육과정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교육을 맡고 있는 저희가 최소한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책무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그 공교육기관부터 교육과정이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공교육의 본질을 좀 더 찾아보는 이런 취지의 성격이 있는 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교육에 대한 억제 부분은 별도의 방법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거나 이 대책을 수립해야 될 부분을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인성교육법 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오죽했으면 이런 법이 나왔겠습니까? 다시 한번 인성교육에 대한 분위기를 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살리고 우리가 인성교육에 대한 일종의 제2의 르네상스를 한번 회복해보자, 교육의 본질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의 법 취지고요. 이것은 계량화할 수 없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계량해서 점수를 매겨서 물 수 있는 성질일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약간의 그런 오해가 있어서 그런 쪽에 사교육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책적으로는 인성교육을 계량화된 평가 방식으로 대입을 반영하고 이런 거는 절대 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실제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아까 우리 김효일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분명히 지고 있습니다. 인성을 갖추는지.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뽑을 때 굉장히 신중적인 면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수화되지 않지만 인성을 갖춘 학생들을 뽑고자 대학들도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은 그런 큰 방향 면에서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은 일단은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장 이봉순입니다. 전남대학교 임칠성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개천에서 응한다는 말을 지금 많이 나왔던 말이었습니다. 개천에서 응한다는 개념은 입신양면의 출세라는 차원에서 현대교육을 먹거나 같이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 시대가 아니지만 돈 많고 정보 많은 집안의 자녀들이 이른바 명문으로 가는 현상 때문에 과거에 돈 없고 정보도 없고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힘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때와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부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목표라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학생들이 경쟁을 통해 성공하겠다는 분위기 하에서 그 같은 교육 과정이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또 각자의 성취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입시제도 등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공감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야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사회에 용이 너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 다만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잠재적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말살시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될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꾸면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반문했던 그런 학생들이 나름대로 꿈을 가질 수 있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지금 TV나 이런 데서 백분토론이나 백분토론이 아니라 백분토크인가 뭐 이런 데 나와서 이른바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명문대를 나와서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을 적절한 시기에 발휘해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지금 용은 대학 입시를 통해서 성공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그걸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학교 교육은 그런 능력을 찾아서 키우는 교육이 가야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육이 수능으로 통하는, 이런 물질 만능 시대가 아니라 수능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있는 이 상황에서 그 학생들이 이 자기의 능력을 어쨌든 발굴하고 가질 수 있도록 능력 중심의 수능이라든지 시험으로 바뀌고, 교육 자체가 능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오늘 이야기 중에 조금 안타까웠던 건 그겁니다. 우리 학생 중에 학교를 버리고 배회하고 있는 학생들이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들 수업 개설 때문에 현장 학교에 가서 수업 개설하는데, 모든 선생님들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엎어져 자는 애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엎어져 자는 애들은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와서 깨워야지 여러분의 책임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애들에게 그들이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엎어져 자냐면, 내가 엎어져 자도 어차피 대학에 들어갈 건데 내가 왜 엎어져 자지 않겠습니까? 그 머리 아프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잊어버릴 지식들인데 저라도 엎어져 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입시가 아닌 방법으로 자기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부모들께서 전부 우리 애는 용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능성을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면, 수능이라고 하는 게 지식 암기 중심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기회, EBS도 듣고 과외도 듣고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듣고 이렇게 하면 뭔가 점수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잠재적인 어떤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도 보내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애를 사교육을 보냈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200만 원을 통해서 우리 애가 나중에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보장만 된다면 저라도 사교육을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교육에 떠나는 돈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느냐는 것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전교 1등을 주겨왔었는데, 중학교라는 어떤 학생이 1등을 했는데 그때 조금 성적이 떨어졌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다음에는 1등 할 줄로 엄마가 믿어. 그 말이 제일 짜증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1등을 해라라기보다는, 저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잠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그런 과정을 엄마가 봤는데 1등을 못했다라고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애썼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과정 자체를 모두가 즐기고 행복하게 느끼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좀만 3당, 4당 오라. 4시간 자면 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학원 한 군데 더 가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국민적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8대 2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수한 사람들은 20% 정도가 되고, 모든 사람은 80% 정도가 되지 사회가 안정적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능이라고 하는 제도가 모든 사람이 1등이 될 수 있을 것처럼 현혹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시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모든 사람들이 혹시 내가 있는, 혹시 어쩌다 몰라서 서울대 갈 줄도 몰라. 제가 그 말씀드린 태교 때부터 그거를 교육시키는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제도, 각자 성취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입시제도에 대한 문제를 여기 써주셨는데요. 교육의 문제를 개혁하는 것은 입시의 문제라기보다는 학교 교육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선생님들 관심은 엎어져 자는 애들이고, 실제로 엎어져 자는 애들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 교육이어서, 진정으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애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를 뺏고 있고, 교육부에서 하는 모든 연수가 핵심이 뭐냐면 엎어져 자는 애들을 깨워라 쪽으로만 가 있어서, 이거는 교육부하고 나라가 와서
엎어져 자는 애들을 태우고 선생님들은 애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해서 키울 수 있도록 수능을 바꿔주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머릿속에 잘 정리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문제 제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의 문제가 현재의 교육이 우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이나 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능력을 갖추게 하지 못하고 결국 개인의 발전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사회 불안, 국가 발전에도 저해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표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입장이 많이 차이가 있네요. 어떤 분은 우리 교육이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닌 암기 수준을 따지는 경쟁이 문제의 직접 원인이다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학벌 중시하고 너무 지나친 경쟁, 스카이 대학 위주의 입시 경쟁, 이것이 문제다. 또 어떤 분은 우리나라 평준화 정책이 근본 문제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나오는 거다. 결국은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 하는 것이 교실 붕괴 원인을 만든 거 아니냐. 옛날처럼 경쟁을 통한 비슷한 학생을 뽑아주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 거냐 하는 논리였습니다. 세 번째로 개천에서 용나는 교육의 순기능, 계층 이동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어떤 분은 가치관의 변화나 개인주의 영향에 주목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분은 특목고 자사고 중심이 서열화 해체를 해야 된다. 사교육 종감을 가능케 하는 대학 입시 제도의 혁신을 주장하셨고, 또 다른 분은 반대편에서 교육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기회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자에게도 좋은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평준화 정책이 악의 근원이다. 공교육이 무너지니 사교육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돈 없는 경제적 약자는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게 돼서 소위 세속적인 자기 성공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고, 또 다른 분은 교육의 목표에 대한 개념을 바꿔서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느냐,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교육에 붕괴된 것을 해결하는 구체적 방법으로서는 대학 본고사를 부활하고 고교 입시를 부활했다. 기여 입학제를 차라리 허용해서 제대로 있는 사람들 지원하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사교육이 더 극성 부릴 수 있는 것으로 확연한 반론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의 자율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또 대학 입학 정원이 지원자를 넘어섰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대체 공감을 했습니다.
교육에서 개인의 품성과 체력, 인성과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공감하시는 거로 이해해도 되고요. 다만 그 방법론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 또 이 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이 구조조정 평가도 하고 정원 축소도 하고 또 실용교육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셨고 대부분 이 실용교육 중심으로 가자, 대학생 수의 대폭 축소와 경쟁력 없는 대학의 정비 등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해서는 놀라운 결과가 교육부로 공감한 것이 교육 개혁을 위한 국가적 초정권적인 어떤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만 여기에는 일관계자가 없거나 또는 교육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산업계 대표까지도 나와서 이 국가 100년지 대계를 같이 공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가까운 친구 중에 서울대 교수를 정면 퇴임하고 그 자리에서 졸업생들과 파티를 할 때 들은 얘기를 저한테 들려준 것이 공유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기는 그래도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고맙다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쑥 빼고 섭섭하게도 자기가 대학 4년을 다니면서 가장 보람있게 느낀 것은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 같이 앞으로 살아가는 문제나 인생의 목표 등에서 이렇게 함께 나눈 그 얘기가 가장 의미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대학에 와서 좋은 친구 만난 게 학교 선생님 책에서 배운 것보다 더 값진 경험이고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저희 사회가 능력에 따라서 비슷한 또래들이 같이 이렇게 공부하게 하고 또 요즘 피사가 주로 새롭게 강조하는 협업적 문제 해결 능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또래끼리 협력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사회생활하고 또 은퇴해서도 같이 삶의 그 목표랄까 즐거움을 따르고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저희 바른사회운동가는 얼마 전에 우리 헌법에 보면 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법이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연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만 앞으로 이 한편으로는 헌법 소원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나온 이 범국민적 국가적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해서 우리 국가장애가 걸린 교육 문제를 아주 시급시 해결하는 것이 참으로 이 시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운동을 하는데 또 하나의 큰 힘이 되는 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그리고 열렬히 들어주신 여러 참석자입니다. 부모님들한테 감사합니다. 경품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추첨에 따라서 경품 받으실 분들 그 번호가 바깥 외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 번호를 꼭 확인하시고 작은 영상만 꼭 찾아가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개혁 콘서트 3차는 12월 10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다음 서울 행사도 깊은 관심과 애정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